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얼굴 인식 체온계의 문제점을 짚어낸 YTN 보도 이후 식약처의 모호한 태도를 지적한 보도와 함께 코로나19의 영웅 역학조사반의 하루를 동행 취재한 사회부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에서는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한 DMB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역학조사반의 하루를 밀착 취재한 김다연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열입니다. YTN 유튜브 공식 채널에 200만 구독자 돌파를 앞두고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YTN 유튜브 채널 속 이 코로나19 관련 영상에 해시태그를 포함한 응원 메시지 댓글을 달고 그 화면을 캡처해서 응모하시면 되는데요.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신웅진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역시 화제가 된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 현재 진행형이고, 또 독감 백신 1,900만 명, 올해는 더 늘어서 무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 요즘 코로나 와중에 많이 쓰고 있는 얼굴 인식 체온계 문제점을 지금 YTN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 게시판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예, 지난 약 2주간 계속 연속 보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지난 4일에는 단독 얼굴 인식 체온계라더니 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보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이제 관공서 출입구에 설치된 얼굴 인식 체온 측정기가 사람 얼굴이 담긴 사진이나 그림을 실제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또 체온 측정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것으로 YTN이 실험한 결과 드러났다는 사실을 전했고요. 나아가서는 11일이었죠. 얼굴 인식 체온계는 불법 의료기기, 그런데도 뒷짐진 식약처 보도를 통해서 행정적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할 식약처가 명확한 기준 설정과 제도 정비 없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해당 체온계를 사용한 소비자들까지 법 위반을 걱정해야 하는 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실정을 지적해 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례를 찾기 어려운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뉴노멀 시대를 열고 있고요. 때문에 이번 얼굴인식 체온계 문제를 놓고도 기존 법제도에 따른 규제 적용을 일단 풀어줘서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업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번 YTN 보도에 대해서도 관련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죠. 그 교훈처럼 급하다고 제품의 오류를 간과한다거나 의료기기 허가 인증 제도와 같이 기본적인 국민보건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장래에 더 큰 위험과 손해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YTN의 연속 보도는 코로나19에 따른 특수로 급성장한 얼굴인식 체온계 산업의 그림자를 잘 조명을 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산업이 앞으로 거품 없이 명확한 제도적 기준에 근거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보도를 한 김우준 기자, 저희 뉴스앤이슈 시간에 저는 없었던 날이지만 나와서 이제 출연을 직접 하면서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관련 업체에서 반박문도 내고 굉장히 아까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자, 이번 이 관련 연속 보도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리와 결정은 이 주무부서인 식약처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석 달 넘게 이 식약처가 이 불법 체온계가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은 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YTN 취재가 시작되면서 식약처가 입장을 내놨고요. 부랴부랴 불법 체온계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용도로는 여전히 써도 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졌거든요. 네. 이 식약처가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온계로는 불법인데 열이 나는 사람을 잡아내는 용도는 괜찮다. 좀 모호한 부분인데 앞으로 후속 보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준비하신 소식 짚어볼까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잘한 뉴스로
지난 8일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네. 끝이 안 보이는 싸움, 부디 거짓말 많은 역학조사반의 하루라는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뉴스는 해당 기자가 코로나19 역학조사반의 하루를 추적하고 취재를 해서 이렇게 보도한 것인데요. 사실은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그분들의 노고와 그 애로 사항을 잘 알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청자에게는 협조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힘을 드리는 그런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8월 중순 이후에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업무량이 3배로 폭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 응대까지 전부 다 이분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 중에는 휴대폰을 꺼두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심지어는 그렇게 조사를 나온 분들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언사 욕설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또한 이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동선에 대한 거짓말, 동선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분들이 굉장히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거짓말만은이라는 이 말에서 이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 뉴스는 지금 현재 역학조사관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응원과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충분히 전달한 그런 좋은 뉴스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 뉴스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이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죠. 숨기고 속이고 이건 죄잖아요. 이제 동선이나 뭐 그렇죠. 직업이라던가 네. 특성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자, 이 동행 취재가 사실 섭외가 정말 중요한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김다현 기자가 직접 발제하고 힘들게 섭외해가지고 취재한 내용인데요. 예. 이 서울에서만 25군데를 이제 접촉을 했는데 다 실패했고 하남시에서 응해주는 바람에 가능했던 취재입니다. 이게 취재는 사실 섭외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이 내부에서도 보고 싶은 정보 그리고 뉴스를 잘 전달한 리포트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요즘 뭐 제보뿐 아니라 이 다양한 뭐 직군에 계신 분들이 또 언론에서 이렇게 언론에 많이 도와주시면 사실 더 좋은 보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하남시 관계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어서 이 변호사님 또 준비한 내용이 이번엔 정치부 기사를 좀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8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이 자신의 핸드폰 문자가 이제 그 사진 기자에게 찍혔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포털 사이트 다음에 뉴스 편집에 항의를 하려고 그 해당 포털 업체 관계자를 이제 부르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방도 벌어지고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이 보도가 있었는데 예. 또 그리고 이후에 후속 보도도 좀 있었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사건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정권의 주요 인사가 포털을 매개로 해서 여론을 통제하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여론 형성에 굉장히 포털이 뉴스 편집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포털 뉴스 편집이 포털 측에서는 전적으로 인간의 개입 여지가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알고리즘은 누가 만드는가 라는가 등등 해서 과연 이러한 설명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오래전부터 이 포털에 대해서 정치권이 굉장히 압박을 가해온 역사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직접 또 부분적으로 드러났습니다만 포털 업체들이 소위 국회의원실이라든가 정치권에 대해서 소위 대관 업무, 관에 대한 업무다 이래가지고 뭐 어떤 각종 오고 가는 관계들이 존재하는데 실태가 어떤지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없이 그냥 여야 입장을 중계방송식으로 그대로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시청자들이 어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YTN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좋은 보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디어 언론 분야에 대해서 전체 보도국 내지는 나가서 회사 차원에서 보다 의지를 갖고 쪽에 대한 어떤 기획 취재 역량 강화에 YTN이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뭐 얘기하신 거는 이제 진짜 담당 기자뿐 아니라 해당 부장 그리고 보도국장 나가 사장까지 이렇게 나서서 하면 좀 더 그러니까 보도국 차원에서 역량을 이제 회사 차원에서 역량을 투입을 해야 될 보도 같은 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들을. 그런데 자, 지금 관련해서 일단 에디터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예. 네, 먼저 이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보고 싶은 언론사를 먼저 정하면 그 언론사에서
뉴스의 밸류를 순위를 맞춰서 이제 보여주긴 하는데요. 이 다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뉴스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메인 뉴스의 편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차이를 좀 자세하게 보도했더라면 이야기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국회의원과 이 포털의 관계는 그동안 심증은 있었고 여러 추측도 많긴 한데 실제로 확인된 것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미 드러낸 사실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더 깊이 취재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후속 보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뭐 언론사가 우리말 많이 쓰는 게 당연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내용이 있었다고요? 네, 사실 지난 9일에 방송된 KPGA 안전이 제일 공식 기자회견도 언택트라는 뉴스를 이번 주에 약간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언택트, 뉴노멀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코트 격리, 팬데믹, 셧다운 이렇게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래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YTN의 문제뿐만은 아닌데 모든 매체에서 일상화되어 있는데 사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중요한 사안일수록 좀 더 쉬운 언어로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의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YTN이 사실 이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 보도된 내용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에서도 언택트는 비대면 더 좋은 표현은 없나요? 라는 이런 의견들을 이제 YTN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YTN의 다수의 뉴스에서 외국어 혹은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언론은 중요한 사안일수록 시청자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더 쉬운 그리고 가능한 한국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정 시대의 언어는 그 쓰임새를 특정 시대 언어의 공식적인 쓰임새를 보여주는 것이 뉴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이런 역할에 YTN이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뜨끔한 게 네. 아까 저희 방송하면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변호사님께서 할 때 뉴노멀이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거 외래어인데 이 생각이 뒤에 이게 나올 걸 아니까 생각이 들었고 저도 오늘 뉴스 하면서 조금 전에 뉴스를 했는데 이 언택트 선별진료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급하게 바꿀까 하다가 대면은 하는데 접촉은 안 하니까 비접촉 그러면은 선별진료소 뭐 이렇게 바꿀까 하다가 에이 하면서 이제 언택트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저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회사 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에디터님 이런 거는 좀 교차 점검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ON으로 시작하는 언택트는 네. 화상대면, 뭐 영상대면 이렇게 쓰고요. UN으로 시작되는 언택트는 비대면으로 그렇게 풀어 써야 되는데 사실 이 말 모두 다 콩글리시입니다. 영어권에서 쓰지 않는 말이고요. 네. 요즘에는 사실 영어가 오히려 귀에 더 잘 들어왔기 때문에 자주 우리가 쓰곤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말로 바꿔 써야 되겠죠. 언론사의 역할이 특히 그런 거니까요. 아무래도 외래어로 하면 좀 축약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 용어에서도 그렇고 자막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도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기자들의 관성적인 기사에 시청자들이 던지는 지적은 화두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 기사에 붙은 댓글이 그렇습니다. 충북 괴산군 장현면에서 68살 여성이 남편이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기사에서 네티즌들이 지적한 표현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68세가 할머니였구나. 68세 할머니? 68살 여성이 남편이 몰던 차에 치여 숨져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할머니라는 단어가 왜 나와? 시청자들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예전 같으면 만 60살인 환갑만 되면 장수했다고 축하잔치를 열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기사는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어학사전을 살펴보면 부모의 어머니를 이루거나 부르는 말로 손주가 있어야 할머니지 나이에 따른 정의가 아닙니다. 대체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면 노인으로 보는데 몇 살부터 노인이라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등이 시작되는 65살부터 대체로 노인으로 보긴 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70살로 올릴 것을 검토하는 등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인보다는 어르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적절한 표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맥락상 가족들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할머니나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청자의 지적처럼 할머니라고 단정하지 않고 나이와 성별 등 가치 중립적인 기준으로 인물을 표현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120만 명이라는 리포트가 방송됐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많았습니다. 전화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12채 이상 가진 사람이 120만 명이 건강보험을 하나도 안 낸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20만 명이 전부 다 피부양 가족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등하잖아요, 그지? 기사 댓글도 이런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내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 것 대신 내주는 거였구나. 재산이 많은 건보료 무임승차자 너무 많다. 이런 걸 개혁해야지. 댓글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지난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30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외국인에 대해 과도한 대우를 해준다는 시각이 상당했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노동자 혜택부터 줄여라. 매년 한국 와서 의료 쇼핑 못 참겠다. 외국인은 건보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통계 자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120만 명 중 대다수는 부득이한 다주택자가 많다. 상속, 증여 등이 분할로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인 권한도 없이 지분을 갖는 경우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에서는 이런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그냥 따로 2주택 이상 100% 소유권자를 써라. 취재기자에게 문의했는데 이번 통계 데이터에서는 100% 소유권자를 따로 구분할 수 없어서 기사에 지분 부분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번 피부양자 통계에는 지분이 조금만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YTN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건강보험 제도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뿐만 아니라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를 위해서도 더 뛰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오늘은 YTN의 평일 저녁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죠. 뉴스가 있는 저녁을 주제로 한 DMB 시청자위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9월 DMB 시청자위원회 지금 함께 보시죠. 9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YTN의 대표적인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뉴이죠. 뉴스가 있는 저녁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인 제공자에 대한 지자체가 밝힌 접촉자의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 등에 대한 위반법에 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근 소상공인 집단 구상금의 청구 해소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이 라디오처럼 하는 엔딩 음악 송출보다는 그 마지막 엔딩 영상 하고 이제 자막으로 전하는 어떤 영상 에세이를 이제 쭉 틀어서 주셨는데, 이러한 엔딩이 그 뉴이저의 특징적인 장치 혹은 차별화된 장치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 자막들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 개선위원회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풀네임으로 읽어는 줬습니다. 이제 그 자막으로 처리하면서 단지 권정심 세 글자로만 표기를 했는데
소리를 잘 듣는 정상 시청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청각에 문제가 있는 청각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좀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속되는 특보 상황에서 뉴스 특보와 뉴스 특보가 아닌 중요 뉴스를 시각적으로 구분지어 전달한다는 점에서 자막의 배경색이 변화를 준 것은 좋습니다. 다만 투명한 배경색은 백그라운드가 너무 어두운 경우 혹은 어두운 계열의 색들이 반복될 경우 그 자막의 내용에 집중이 안 되고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풍에 관한 보도는 지역별 사항을 적절하게 안마했고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잘 표현됐습니다. 특히 평창군 송정교 다리 붕괴 직전에 주민의 능동적인 부분 대응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생생하게 보도한 부분도 좋았습니다.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지방 지역의 피해가 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내용을 다루므로 지방에서 일어난 재난 피해가 보도되지 않아 소외감을 느낀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두 단체의 인터뷰를 하루라는 시차를 두고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 중에 어느 특정한 하루만 이 뉴스를 접하게 될 경우에 어떤 한쪽 입장만 전해 듣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민감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해서는 동일 시간대에 두 사람이 연속적으로 출연한다거나 또는 같이 출연해서 서로 주고받는 식의 인터뷰가 됐다면 우리가 이 사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9월 YTN-J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인 역학조사반의 하루를 밀착 취재한 김다연 기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역학조사반의 하루를 김다연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다연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좀 상상만 했던 모습을 실제로 담아낸 리포트라 그런지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리포트 기획하게 되셨나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한 8개월쯤 지났는데 이 동선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자세하게 다룬 보도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들도 많아져서 이분들의 뭐 역학조사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서 저희가 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역학조사반 분들이 워낙 바쁜 시기잖아요. 취재에 응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희가 섭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다 돌려서 섭외를 하는데 반응이 우리를 왜? 약간 생소하시니까 왜 나를 취재하려고 하지? 이런 정말요? 분들도 계셨고 너무 바빠서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서울, 경기 전화를 다 드렸고 섭외 확답을 받기까지 한 사흘 정도 걸렸어요. 동행 취재라는 게요. 하루 종일 같이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건지 그 방식이 궁금해요. 네, 맞아요.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데 원래 아침부터 가고 싶었거든요. 아침부터 가고 싶었는데 보건소도 이제 출근을 하고 다른 업무를 보기도 해야 그러니까 만약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학조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계속 하루 종일 따라다녔고 그분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한 밤 10시까지 같이 취재를 했어요. 10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취재를 하신 건데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내용이 많이 담겼더라고요. 이게 주된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 리포트 말미에 역학조사관께서 하시는 일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봤더니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기억이 나요. 네, 보통 이제 동선조사라는 게 그 확진자의 과거 행적을 좇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어딜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누굴 만났고 접촉자가 얼마가 되고 그래서 지금의 그 확진자의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 감염을 막는 거 그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선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추가 감염을 막는 게 궁극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진자 동선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웠던 사례 전해 들으신 게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관내 확진자 중년 여성이었는데 이때 어디 나가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택에만 있었대요. 그런 적 없다고? 네, 자택에만 있었어요.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이제 위치 정보를 받아봤더니 동네에 이제 뭐 주변 가게나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사실 그분의 다른 현장 조사나 이후 조사가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확진자의 조사가 늦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에 좀 약간 조사 지체된 거 그런 점도 힘들었지만 네, 보람을 느꼈다고 하신 거는 관내 확진자 중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그 즈음에 되게 많았대요. 네, 근데 이 중년 여성의 경로를 점점 파헤칠수록 접촉력이 파악이 돼서 이분들이 그럼 여기서 감염이 됐구나 해서 하나의 경로를 구상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보람이라고 하시니까 또 마음이 아파오는 게 거짓말을 애초에 안 하셨으면은 더 쉽게 숨은 감염자도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은 확진자의 주소를 일부만 공개하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아예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기사에 시간상 담지 못했던 건데 그 현장에서 역학조사반 분들이 정말 말씀 많이 해주신 얘기예요. 사실 동선을 공개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놓친 접촉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CCTV 등 현장 조사나 심층 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격리나 검사를 권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감염 우려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내 가족의 가게였다면 그냥 마냥 공개하는 게 정말 긍정적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소명이 공개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접촉자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를 해야겠군요. 자, 이번 리포트 마치 미니 다큐를 본 것처럼요. 길이도 길고 또 취재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4분짜리 리포트는 처음 해봤어요. 보통 2, 3분이잖아요. 길어도요. 길어야 3분, 2분 30초?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발제를 했을 때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도 좀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기사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 목소리나 뭐 정식으로 부탁한 인터뷰보다는 현장은 뭐 아이고 힘들다라든지 그런 것들 회의하는 그런 내용 좀 생생한 소리 이런 걸 좀 담아서 길이 보완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군요. 10시간의 취재량이다 보니까 편집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어요? 좀 울림을 줄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배경음악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썼고요. 약간 찡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리고 구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인터뷰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진 않거든요. 근데 그 역학조사관 분께서 사실 바라는 건 크게 없고 거짓말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멘트가 너무 좋아서 그게 이 기사의 정말 함축적인 정말 멘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아예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럼 이번 취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와닿은 부분이나 좀 느낀 점이 있다면요? 취재하는 저희 팀에서도 한 얘기가 코로나19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의 일상이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새로운 길을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착실하게 너무나도 정성스레 임무를 다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뭐 동선 조사를 할 때 왜 거길 갔는지 이런 질타를 하기보다는 서로를 좀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질타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줄 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이렇게 김다영 기자와 함께 역학조사관의 하루를 돌아봤는데요. 저희가 그분들께 표시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애쓰고 있는 역학조사반 분들, 저희 전격 인터뷰 취재후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